조영남 씨가 판매한 그림이 조영남 씨 작품이 아니다. 야, 이거 나 사기당했다. 그래서 검찰이 조영남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이러한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조영남 씨의 입장은 이거예요. 이건 오히려 대단히 부적법한 기소다. 저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영남 씨에게 유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미술계의 관행을 좀 도외시한 판결이 아닌가 싶어요. 안녕하세요. 서초동 사이다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만큼이나 화제가 되는 분이 또 있어요. 바로 조영남 씨예요. 조영남 씨는 몇 해 전부터 연예계 뉴스가 아니라 사회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조영남 씨가 판매한 그림이 조영남 씨 작품이 아니다. 대작 논란이 벌어졌고 실제로 기소까지 됐어요. 조영남 씨의 그림을 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대작 화가가 조영남 씨의 기획 의도에 따라서 그림을 대부분 다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뭐 마지막 붓터치 정도를 이제 조영남 씨가 했다라는 건데, 그림을 사갖고 간 사람들 입장에서 야, 이거 나 사기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고소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조영남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첫 번째 소송은 지난 2015년에 시작됐어요. 1심 법원에서는 사기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버렸어요. 그런데 1심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무죄로 파기됐어요. 그런데 다른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고소 사건이 또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을 했어요. 사실 작품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쟁점이어서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또다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조영남 씨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영남 씨가 이 작품을 작가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 작품의 작가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인 거고, 이러한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조영남 씨의 입장은 이거예요. 그 현대 미술에서 작가는 아이디어나 컨셉만을 제공하고 조수가 기술적인 부분을 보조하는 거,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한 미술계의 관행이다. 이건 오히려 대단히 부적법한 기소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저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영남 씨에게 유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미술계의 관행을 좀 도외시한 판결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솔직히 그 미술의 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술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대 미술에서는 작가가 작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가는 그 작품의 아이디어, 기획, 이런 걸 담당하고 현실화 해주는 거는 다양한 조수들, 그 다음에 뭐 외주 제작을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로 팝아트의 선구자 있죠, 앤디 워홀. 이 앤디 워홀은 자신의 작업실을 공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자기 혼자 절대로 그린다고 말 안 해요. 그래서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르셀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 이렇게 하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변기통 하면 다 떠올리실 거예요. 변기통이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그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 생산된 공상품에 작가가 의도를 불어넣고 그 의도에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 이게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현대 미술에서는 작품의 아이디어, 기획, 그 작품이 의도하는 바,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이거는 되게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2심에서는 작품의 소재인 화투를 예술로 승화시킨 게 조영남 씨의 기획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작 화가는 조영남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고지 의무가 인정되느냐. 실제로 조영남 씨로부터 작품을 구매해 갔던 피해자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애당초에 해당 작품이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게 아니라면 본인은 사지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 사기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재판의 항소심에서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구매자들이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작 화가의 관여 사실이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구매한 작품이 위작십이나 저작권 분쟁이 있지 않은 이상 제작 과정이 구매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조영남 씨에게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작품을 구매하는 동기는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동기를 작가가 미리 예측을 한 다음에 구매자가 나는 이 작품에 작가가 중요해서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작품은 내가 100% 그린 작품이 아니요. 내가 대작 화가를 썼고 조수를 일부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고지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술계의 확립된 관행을 보더라도 작가가 구매자들한테 작품 팔 때 이게 친작인지 아니면은 조수나 대작 화가를 쓴 것인지를 일일이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조영남의 경우에만 특정해서 사기죄로 처벌하는 거는 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 관련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댓글 반응이 좀 재밌었어요. 조영남 씨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기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티즌들이 봤을 때는 조영남 씨의 태도가 싫었던 거예요. 대작 화가의 진술에 따르면 조영남 씨는 그림 한 점당 1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림 그리는데 며칠은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10만 원 정도를 주는 게 공정한 계약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날에는 그림 17개를 구매하면서 그러면은 17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20만 원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 원만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그림 가격을 좀 인상해 달라고 하면 요즘 택시기사 얼마 받는지 아느냐 막 이러면서 본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작 화가의 노동을 착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사안을 보면서 이게 계약서가 제대로 좀 있었다면 어땠을까. 지금 조영남 씨와 대작 화가 사이에는 계약서도 없고 그냥 조영남 씨가 주고 싶은 만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점당 10만 원 주겠다고 하고 나중에 또 일부 깎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대작화가 문화예술인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지급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거는 서비스 용역 계약인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요즘은 이제 법이 개정돼서 반드시 계약서를 서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계약서의 중요 내용이 뭐겠어요? 그 점당 얼마를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점당 그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세세하게 기재해놨다면 조영남 씨도 대작 작가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현실은 아직까지도 이 미술계는 철저하게 도제식 관계가 지배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아직도 적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꿈을 키우는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